어느 날 밤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 집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계약갱신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세금이 많이 올라서요. 월세 15만 원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수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5만 원. 한 달에. 1년이면 180만 원. 그녀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까지. 수연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분노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집주인, 다주택자, 탐욕스러운 임대인. 그런데 잠깐, 그 집주인은 정말 탐욕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도 누군가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분노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팩트가 말할 차례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것.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세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기존 2.0%에서 3.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2배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에 세금을 100만 원 냈다면 다음 해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번에, 법으로.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여론도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는구나. 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9.13 대책 발표 직전 서울 아파트 일평균 거래량은 41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 이후 그 숫자는 12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413건에서 120건, 약 71%가 증발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세금 폭탄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을 판다. 둘째, 세금을 낸다. 셋째, 세금을 올려받는다. 첫 번째 옵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절벽. 사겠다는 사람이 없거나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세금을 순순히 낸다? 그건 수익률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업자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경로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세금을 세입자에게 넘긴다. 바로 이 순간이 조세 전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시장에서 무엇이 됩니까? 매물이 잠깁니다. 집주인들이 팔지 않으니 매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듭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 갑니다. 그리고 전세 수요가 폭증합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2020년에 걸쳐 서울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가격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몰렸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이 매매 시장을 얼리고 전세 수요를 폭발시키고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까? 아마도. 좋은 결과였습니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2018년의 9.13은 그 길의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은 2026년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8년의 청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가 집계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얼마인지 아십니까? 7,145가구. 서울, 인구 약 9,400만 명의 도시. 그 도시에 1년 동안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7,145가구.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 입지 물량은 약 5만 2천 가구였습니다. 2023년은 약 3만 4천 가구. 2024년은 약 2만 4천 가구. 그리고 2026년은 7,145가구. 불과 4년 만에 공급량이 86%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붕괴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2021년, 2022년에 착공한 것들이 2026년에 입주하는 것들입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규제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임대차 3법 시행.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무너졌고 시행사들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착공에 미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2026년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는 어떻습니까? 2026년 1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발표됐습니다. 163.7.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 그리고 지금은 163.7. 공급은 역대 최저, 수요는 역대급 과잉. 이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아십니까? 물고기들이 좁은 공간에 가둬진 채 도망갈 곳이 없는 구조. 먹이를 줄 사람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합니다. 물고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임대시장이 정확히 그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물고기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강북에서 밀리면 외곽으로, 외곽에서 밀리면 더 멀리. 그 끝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출퇴근 지옥. 반면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매물을 내놓아도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공급이 없으니 결국 세입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분들도 보고 싶어서요. 이 가격 아니면 어렵겠어요. 이것이 가두리 양식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이 설계하고 규제가 강화하고 시간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규제는 공급을 죽였습니다. 공급의 죽음은 수요를 가뒀습니다. 수요가 갇힌 시장에서 임대인은 절대적인 갑이 됩니다. 그 갑이 세금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핵심입니다. 조세 전가, 텍스 쉬프팅. 이것은 경제학의 오래된 개념입니다. 세금이 법적으로는 A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B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상. 담배세를 올리면 담배 회사가 세금을 냅니까? 아닙니다. 담배 가격이 오릅니다. 소비자가 냅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이 세금을 냅니까? 일부는 냅니다. 하지만 일부는 가격에 전가되고 일부는 직원 임금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이 세금을 냅니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린 연구가 있습니다. 국내 한 경제학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임차료 상승률과의 상관계수가 0.154로 나타났습니다. 0.154. 낮아 보이십니까? 세금 시장의 전가율로 보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세금이 오를 때마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임차료가 따라오른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한 겁니다. 영수증은 집주인 앞으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결제는 세입자가 합니다. 이것이 조세전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까? 가두리 때문입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세금을 올린 집주인은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세입자는 더 싼 곳으로 가면 그만이니까요. 집주인은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없다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세금을 그대로 가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받아줍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공급을 죽였고 공급의 죽음이 집주인에게 가격 결정권을 줬으며 그 가격 결정권이 조세 전가를 완성했습니다. 다시 수연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수연의 집주인이 15만 원을 올린 것, 그것은 탐욕입니까? 아마도 일부는 탐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집주인도 피해자입니다. 올라간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집을 팔거나 임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수연은 그 집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다주택자가 줄어듭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 공급이 줄어듭니다. 임대 공급이 줄면 임대료가 오릅니다. 선의의 분노가 분노했던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구조.
경제학은 이것을 수십 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층위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 징벌적 과세가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래를 얼리고 전세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2026년 그 설계의 결과물이 현실이 됐습니다. 역대 최저 공급, 역대급 수급 불균형,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세전가의 복직이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연의 15만 원 인상 문자, 그것의 출발점은 세입자의 탐욕도, 집주인의 탐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착한 세입자로 남는 것,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면서 언젠가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 끝없이 소비되는 것. 두 번째, 시스템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 수연이 매달 내는 월세는 집주인의 자산을 불립니다. 집주인이 내는 세금은 결국 수연이 냅니다. 이 구조에서 수연은 영원히 비용을 부담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 어디인지 압니다. 세금이 전가되는 메커니즘을 압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 안에서 비용을 내는 쪽이 아니라 수익을 얻는 쪽에 서는 방법을 압니다. 그것이 지분입니다. 작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향에 한 발이라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착한 세입자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수연의 핸드폰은 오늘도 울릴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상 통보, 또 다른 계약 만료, 또 다른 이사. 그 문자를 받을 때 분노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왜 오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사슬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오늘의 에피소드는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세금의 역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역습이 당신을 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월세.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